저는 그 성북의 카페 다두라는 커피숍에서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손님 응대를 하는 일이 제 주 업무고요. 부차적으로라면은 이제 그 커피에도 물론 관심이 있고요.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는 나 자체인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 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한테는 제자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전자로 얘기했던 게 그 존재론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자로 얘기하는 게 실존적인 측면. 우리가 커피를 만났을 때, 커피가 우리 앞에서 이제 실존을 했을 때, 우리와 커피가 만났을 때 커피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가게 손님을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이렇게 또 저는 또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기는 한데 단골 손님들하고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거는 또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분위기가 좀 헐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그리고 특히 제가 경험하는 거는 서울,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서울, 그리고 우리 도남동 혹은 뭐 노원구에서의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실존적 측면에서의 커피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이제 자꾸 발견하고 재정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냐면은 뭐 사회학이라든지 문화학이라든지 뭐 미학이라든지 그런 철학 인접해 있는 어떤 학문이라든가 개념들을 차용해 오곤 하는데 그게 꼭 제가 그걸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굉장히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제 그냥 일종의 애호가입니다. 해명하고 싶은 찾고 싶은 언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는 그런 일반 시민인데 이제 우리가 학문을 만나는 건 학문 중심이잖아요. 학문이 중심이 있고 우리는 학문의 해석을 기다리는 어떤 존재들로서 이제 학문을 만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어떤 한 카테고리에서 한 끝에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특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학문이라는 것, 이론이라는 것, 인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끌어오는가,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어떤 통섭이라던가 이제 학문적 이론의 쓰임이 또 다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좀 오늘 수업이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는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가져온 자료도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시음을 좀 할 거예요. 시음하고 시식을 좀 할 건데 그 전에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는 오늘은 시음은 요만큼이고요. 설명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음하는 시간 여러분들 여유롭게 좀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제 제목은 어째서 에스프레소는 우리에게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가는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피를 접근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랑 또 얘기하냐면 일맥상통하냐면은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다가 좀 쓸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앉을 줄 모르고 잘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은 조기 사이사이에 앉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에 대한 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지죠.
제가 실존적인 측면에서의 커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피를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의 상이 궁금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이 중요한 게 우리는 경험하기 앞서서 우리가 인간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걸 딱 보고 이거는 뭐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고 딱 인지를 하면은 참 합리적인 존재고 다툼도 없고 좋을 텐데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데요.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사람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자기 지평을 넓혀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항상 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가 먼저 있고 상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어화한대요.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상징으로서 만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항상 우리 상상을 하나 더 붙일게요. 상상을 언어화해서 상징 속에서 막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실제라는 아이예요. 실제라는 아이가 개입을 하면 이게 완장창 깨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에 빠집니다. 저게 뭐지? 저것도 나의 언어의 틀 안에 포섭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겨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한 락강이 얘기했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며 가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셨어도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가 개입하면서 이게 언어체계가 완장창 깨지면서 이제 얘는 요 실제를 자기 언어 속에 포함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지 발달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요약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인지 발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지 발달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한 학문이라고 해도 좋을 법하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런 걸 인지 발달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애기들이 여기서 실제를 가장 먼저 만나는 실제는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 내 몸을 보고 이제 애기들이 한 2살쯤 되면은 나 말고 다른 거를 인지할 수가 있대요. 나 말고 다른 거. 이제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있다가 2살쯤 되면 나 아닌 다른 걸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런 때 거울을 봤을 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놀이를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거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최초의 상징이 이제 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되고 그래서 거울 단계가 이제 최초의 어떤 이런 인지 발달 과정에서 최초의 단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관심이 많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게 바로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 네, 성장. 다시 말해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실제와의 만남, 즉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존 듀이 이런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런 개념 옆에는 비슷한 애들이 항상 있어요. 대체될 수 있는 거. 얘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체험이 돼요.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얼마든지 체험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실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였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직관적으로는 뭐 나무 길을 찾아본다든지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약간씩 그 주변에 있는 언어들도 수정이 가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 이게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계 자체가 와장창 무너져. 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험 중에서 경험인데 극단적인 경험이에요. 극단적인 경험.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자꾸 경계에 걸려가지고 불편하다. 얘를 조금 느린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뭐라고 한다? 사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건을 겪으면은 어떤 모종의 경험을 겪었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큰 재난을 겪었거나 혹은 연인과 헤어졌거나 그럴 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건을 겪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의 아주 중심에 놓일 개념이 되는 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좋은 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돼요. 내가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게 됐어. 소위 덕통사고를 당했어. 이런 것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인생은 뭐 누구누구를 만난 이전과 이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러블리즈 이전과 이후는 아닙니다. 그죠? 블랙핑크 이전과 이후는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통찰이 있는 말이에요. 의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게 이 사건이라는 개념에 이 사건이라는 경험적 개념에 이 어떤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사건을 겪으면은 와장창 언어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언어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게 너무 쉽게 허물어져.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사건을 겪는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게 뭐냐 하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기존의 언어가 나의 기존의 언어가 그 텅 빈 언어, 기존 언어의 허무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언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언어로 뭔가를 구축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러블리즈를 좋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팬클럽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러블리너스. 사건 이후로만 갈 수가 있어요. 사건 이후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건 이후의 이후로 간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건 이후를 통해서 어떤 언어 체계로 나아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거랑 커피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죠? 요거는 이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옆에 비슷한 게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본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건을 겪은 사람은 뭐냐면 언어를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러블리즈는 이제 기존의 아이돌이라는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흔한 뭐 대중문화 평론가들, 뭐 흔한 뭐 누구 매니아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음악에 대한 이론, 뭐 어떤 아이돌 연예인에 대한 이론으로 내 가수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기성 언어에 대한
기성 언어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기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성 언어의 권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성 언어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 사건 이후로 이행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반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기성 언어의 체계의 권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 이후로 가려고 하는 거는, 이행을 하는 거는, 요것도 역시 말장난 같지만, 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참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사건화라고 얘기합니다.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이 사건이라는 것이, 내가 겪은 사건이라는 것이 사건 이후로 이행을 하면서 사건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삶에 있어서 충실성을 발현한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은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명하고 복귀하고 뭐 보고서도 쓰고 그게 이제 국가의 할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겪었다, 뭐 예를 들자면 8.15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그게 뭐 사과하면 끝나지 뭐 배상하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걸 몇십 년 동안 끌고 가고 그렇잖아요. 이 충실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그 사건을, 그 5.18이라는 사건을, 제주 4.3이라는 사건을 사건으로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언어 체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고로 만들려고 해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벤트 혹은 스캔들이라고, 스캔들에서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고라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사고는 해프닝. 그렇죠? 사고의 이유는 어디예요? 얘는 사건의 이후라고 돼 있는데 얘는 사고 이유는 어디예요? 여기는 사고 이전이에요. 얘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왜? 이거는 해프닝이니까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없었던 것처럼. 이게 없었던 것처럼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한테 자꾸 언어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언어를 제공해요. 사건 이후로 이행하지 못하게 자꾸 기성의 언어로 그것을 규정하려고 해요. 그건 사고였다. 그건 해프닝이다. 근데 모든 경험이 사건일 수는 없죠. 그러면 사람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은 사고여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경험을 사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제 어떤 뭐 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안전장치,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험을 사고화해서 사고 이전으로 돌리는 게 최상의 목표잖아요. 보험 같은 거. 그죠? 그런데 누가 봐도 사건인 거를 사고화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건의 사고화를 위해서 기성의 언어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자칫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기성의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고, 우리가 뭔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커피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 체계들, 커피를 이루는 말들. 우리가 커피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그게 참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일종의 신뢰되는 질문인데, 사실 커피를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은 커피에서 어떤 언어를 기대하는가,
전 그걸 관찰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언어를 기대하고 그리고 무엇을 또 강사는 또 무엇을 주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피가 되게 독특한 위상인 게 그 커피 산업 자체로 보면은 커피 산업은 그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으로서의 축이 있고요. 그리고 외식업,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외식업으로서의 그 커피가 있고, 또 교육 산업이 커피의 굉장히 큰 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또 있긴 있어요. 뭐 위스키라던가 와인이라던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선착하는 게 커피를 우리가 경험하는 아까 얘기했던 실존으로서의 실존적인 커피, 우리가 이해하는 커피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어떤 산업이 교육이 산업이 되고 교육이 돈벌이가 됐을 때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기성의 언어는 그래서 여기는 사건의 사고화의 과정으로 나가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요거는 아까 이행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낭만화해서 뭐 바디우 뭐 이런 사람, 바디우래 그 누구지? 바우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레트로토피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기억을 낭만화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들을. 그래서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이렇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의 존재들은 이 사고의 퇴행성을 은폐하고 사건 이후로 나가자 이행의 좀 자극적인 언어를 쓸게요. 이행의 반동. 이행의 반동을 진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퇴행을 은폐하고 반동을 진압해야 돼요. 커피에서 요 기능을 하는 제가 분석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외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 요 기능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뭘까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취향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커피의 대부분의 말들이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은 자료를 보거나 어떤 뭐 세미나를 참가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 커피의 모든 말들이 이 취향이라는 말 앞에서 되게 무력해져요. 모든 행위는 취향 찾기. 나의 취향을 찾는다. 그래서 콜롬비아 슈프리모가 너의 취향이니? 아니면 에디오피아 예가체프가 너의 취향이니?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무산소 발효가 너의 취향이니? 아니면은 내추럴 후처리가 너의 취향이니?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경향성을 따질 수 없는 말들의 집합인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을 오로지 맛이라는 개념으로 취합시켜가지고 취향하고 부딪히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커피를 가지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어떤 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콜롬비아 슈프리모는 이런 맛이 나고 에디오피아 예가체프는 이런 맛이 납니다. 이런 것들. 사이펀으로 내린 커피는 이런 맛이 나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맞는 말이냐?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말이라면 우리는 커피라는 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커피 혹은 너무 더 나은 커피를 찾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나마 조금 더 그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커피의 실체 혹은 커피의 한 측면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를 캐왔는데 누가 그 낯빛 허연 놈이 오더니 딱 먹어보니 이건 강원도 감자가 아니야. 이건 진정한 강원도 감자가 아니야. 진짜 강원도 감자는 품종은 수미로서 점질 감자에 속하고 뭐 맛은 뭐 달콤하고 당도가 높아서 뭔 소리요? 내가 지금 고성에서 30년 동안 지금 감자 캐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포대기에 쌓아가지고 지금 6.25 때 넘어와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3대째 감자를 캐고 있는데 내가 강원도가 이 감자가 강원도 감자가 아니라니.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충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뭐예요? 이 농부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진정한 강원도 감자란 무엇일까? 이런 품종을 재배해 볼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뮬라시옹 이런 개념을 얘기했어요. 프랑스어라서 좀 어렵긴 한데 낯설긴 한데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오늘 모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세대에 그걸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워쇼스키 형제 그 감독이 아무튼 만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 감독들이 그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그 책을 보고 그 이론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보드리아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요것도 아까 요거처럼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인데 현대 사회의 어떤 아이러니 이런 것들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사례랑 되게 비슷해요. 연결이 돼요. 그림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영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영토에 선행하는 지도. 지도라는 건 영토를 표시한 게 지도잖아요. 영토를 보고 참고한 게 지도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가 먼저 있는 거, 영토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 이 콜롬비아 슈프리모에서는 콜롬비아 슈프리모 맛이 안 나네요. 사장님, 이 브라질 산토스는 다른 거 해야지. 계속 콜롬비아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브라질 산토스는 약간 과테말라스럽기도 하고, 에디오피아스럽기도 하네요. 당신은 성격이 A형인데 O형 같은 A형이군요.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커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취향이 이 퇴행적이고 우리의 이행을 방해하는 언어냐, 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의 이런 모든 이 지도가, 영토에 선행해서 뭔가 지도를 만드는 거, 언어를 만드는 게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취향을 향하고 있어요. 취향이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취향 이후의 말이에요. 취향 이후의 말. 취향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취향이라는 것은 텅 빈 말일 수가 있어요. 텅 빈 말이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추출 도구 이런 걸 개발을 했어. 이런 건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 이런 차이가 있어. 기존의 거랑. 그러면 그럼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먹던 커피 브루어, 프렌치 프레스, 사이펀하고 무슨 차이야? 그건 차이는 이런데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건 너의 취향이야. 취향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향이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은 언제나 이
이행을 항상 취향 이후로, 미래로 무한히 유예시키는 기능을 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실제와 만나는 것을 언어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취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앞쪽에 있는 말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과 만나는 거는 불현듯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너무 아픈 일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대비할 수는 없어요. 준비할 수는 있거든요. 대비는 없고, 요것도 좀 요즘 하도 많이 써가지고 좀 너무나 뜨겁고 오염된 말이 되긴 했는데, 이 준비라는 것이 각성 내지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행을 하는 거는 대비는 할 수 없대. 근데 이걸 만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이게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이걸 뒤바꿔 전복시켜 놓느냐 하면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서 준비를, 근데 여기는 준비는 못해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김이 세잖아요.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를 외주화하는 거예요. 외주화. 남의 손에 맡겨. 내가 대신 해줄게. 이것이 산업이 되고, 이렇게 갈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만한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라는 것이 제가 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커피에 얽혀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좀 드릴게요. 근데 요거까지만 해도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아니야. 더 나쁜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이게 심화되면은, 이 과정이 심화되고 이 취향이 언제까지나 유예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방이 돼요. 순방. 이거 뭐예요? 대통령 순방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건 마지막에 제가 붙인 말, 여기까지가 이제 바디우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경험론이거든요. 그걸 약간 각색한 건데, 마지막 요거는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설플 수가 있어요. 적당한 말이 뭔가, 여러분 오늘 모신 선생님들도 이제 혹시 적당한 말이 있으면은 좀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되겠어요. 왕이 이제 백성들이 잘 사나 이제 돌아보고, 그 백성들은 또 이제 그 앞에 막 머리를 조아리고, 군대에서 이제 참 나이 먹은 남자들, 대한민국 나이 먹은 남자들 참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항상 군대 얘기를 빼놓지 할 수가 없는데, 경험이 그만큼 좁아서 그래요. 어쨌든 군대에서 뭐 사단장님 오신 높은 사람 온다 그러면은 사열 받잖아요. 사열이라는 것도 좋겠다. 사열. 요렇게 돼요. 요건 뭐냐면은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통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통치적 의례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교육의 관점에서는 요거는 돌이킬 수 없다.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버리는 거다. 여기까지 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다는 모습을 전시하고, 내가 가르친다는 모습을 전시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엄청난 미괄식 화법을 구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는 에스프레소가
이 에스프레소라는 게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어째서 에스프레소는 우리에게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하잖아요. 저는 에스프레소가 우리에게 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건이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왜 사건이 아니었나?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마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으로서는 일부가 마지막인데 많이 지루하셨죠? 재미있으세요? 이런 얘기 좀 많이 좀 쓰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료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주제를 왜 잡았냐면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드셔보신 분, 에스프레소 드셔보신 분, 안 드셔보셨나요? 에스프레소, 예? 그냥 해봤다는 거. 너무 뿌듯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안다는 게 제가 바로 이어서 그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오늘은 나름대로 자평을 하기를 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네요.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시니까 두 가지 개념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위 면적당 에스프레소 머신 지수라는 게 있다면 뭐 인구당 인구 몇 사람당 에스프레소 머신 지수라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일걸요? 이렇게 많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작년도에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세계적인 그 커피 대회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겨루는 이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됐죠. 1위가 됐어요. 이 부산에 사시는 바리스타님인데 우리 한국의 커피 위상은 굉장히 높고 그 교육열도 굉장히 뜨거워요. 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져봐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즐겨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느냐 아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배제하고 난 에스프레소는 싫은 것 같아.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값진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행을 위한 충실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는 전 투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에스프레소가 들어오긴 했는데 누구도 에스프레소라는 존재를 몰라. 그냥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에스프레소가 등장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축해놓은 어떤 커피라는 책에 우리가 향유했던 우리의 카르텔 이게 위협받게 됐다. 이걸 몰아내자. 이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에 젖듯이 스며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서 투명해진 게 에스프레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얘는 아메리카노의 재료죠. 어느 민족의 가장 사랑받는 어느 민족의 혈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제가 쓴 표현인데 거기 보면 나와요. 그 에스프레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혐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그 중에서 오늘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이 길지 않을 텐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커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경험을 했나 요것들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자료를 조금 준비했어요. 요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